영하 15도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이었어요. 매년 돌아오는 겨울이지만 올해는 유독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죠.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준비할 게 없었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영이는 서울에서 며느리와 손주들과 살고 있었죠. 제가 홀로 지내는 게 가끔 외롭긴 했지만 텃밭과 닭 몇 마리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어요. 손주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싶어서 말이죠. 엄마, 웬일이세요? 설도 다가오고 해서 손주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이에요. 병원도 몇 번 다녀왔고. 아이고, 손주들이 감기에 걸렸구나. 많이 아파. 엄마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도록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보았을 때보다 얼마나 컸을까, 여전히 까불까불할까. 그러다가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상상하니 그 모습이 마음에 계속 걸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야겠다. 급히 옷장을 열어 손주들에게 줄 옷이며 장난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익숙한 저였죠. 집에서 만든 깍두기와 묵은지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꽤 길었어요. 기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죠. 그 풍경을 보며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픈 손주들 보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곧 걱정을 떨쳐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얼굴이 얼얼해질 정도였죠. 큰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아들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손발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저는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손주들에게 줄 사탕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거 보고 좋아하겠지? 그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차가운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을 때부터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죠. 겨울철이라 추운 건 당연했지만 유독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이 추위에서 벗어나 빨리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어요.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무심함이 묻어나는 듯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차갑게 스며드는 한기를 느꼈어요. 이게 뭐지? 안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런 기대는 부질없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싸늘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집이 춥니? 그러나 며느리는 그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요. 요즘은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죠. 할머니, 아이들 중 한 명이 힘없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재민아, 다솔아, 어디 많이 아프니?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손을 뻗어 아이들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됐니? 저는 며느리에게 다급히 물었죠. 애들 상태가 왜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은 데리고 갔니? 이렇게 추운 데서 지내면 더 아플 거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병원 다녀왔고 약도 먹였어요. 근데 요즘 감기약은 효과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야 나아요. 그 말에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더 감싸주고 이마에 물수건이라도 얹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을 좀 데워서 이마에 얹어줄 수 있게 해줄래? 지금 가스비도 많이 나가서요. 전기포트로 따뜻한 물만 준비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가 너무 서운했지만 아이들 걱정에 그 말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지내면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라도 걸릴까 걱정이구나. 요즘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제 눈에는 이런 환경이 절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기침 소리를 내며 더 축 늘어지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와서 아이들을 좀 돌봐줘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추위는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찬 공기는 손끝과 발끝을 얼얼하게 만들었고 저 자신도 기침을 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냉랭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아이들 상태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모습이 없었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죠? 요즘은 간단히 먹어서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애들 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 말은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죠.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한기, 가족 간의 정없는 분위기를 느꼈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며 저는 여러 번 생각했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곳이 되었을까? 손주들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왔음에도 이곳에서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점점 얼어붙는 듯 했죠.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운 채로 밤을 맞이했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더 추운 밤이 시작될 것을 예감하면서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에 들어가니 방 안 공기는 거실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방에는 보일러를 켜지 않았는지 찬 공기가 가득했죠. 얇은 이불을 들어 올려보니 습기가 남아있는 듯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손님방 이불을 빨래했는데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건조하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보았지만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어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얇은 이불로는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 없었죠. 옷장이라도 열어 다른 담요를 찾아보려 했지만 며느리가 불쾌해할까 싶어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잠은커녕 속에서 서러움만 차오르더군요. 한밤중 참다 못해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바닥의 차가움이 무척이나 거슬렸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건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조용히 다가가니 며느리와 아들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오셨으니까 생활비 더 나가겠지? 며느리의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뭐 그렇겠지. 그런데 어머니도 참 갑자기 오셔서. 아들의 목소리는 애매하게 흐려졌어요.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난 그냥 손주들 걱정돼서 온 건데 내가 여기서 민폐가 되는 건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돌아왔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답니다. 방 안에 다시 들어와 이불 속에 몸을 묻었지만 방금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들 걱정에 찾아온 이 방문이 아들 내외에겐 불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서글퍼졌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방 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답니다.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가 젖어가는 것도 느껴졌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침이 되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부어오른 걸 거울을 보고서야 알았답니다. 세수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거기서 찬물로 세수를 하려니 손끝이 얼얼해졌어요. 따뜻한 물은 아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제의 대화가 떠올라 따뜻한 물을 쓰자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음처럼 찬물로 세수를 마쳤죠. 손주들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간밤에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아침에도 숨소리가 거칠었죠. 아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감기야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도 재민이랑 다솔이 좀 봐주세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라는 말을 던지고는 허겁지겁 나가버렸답니다. 남겨진 저는 손주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보려고 했죠. 그런데 부엌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찬바람이 제 등을 스치며 지나가는 듯 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는데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얼굴에 확 닿았답니다. 쌀을 씻으려고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이 얼얼하게 아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죽을 끓이는 것만이 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답니다.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손주들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죽을 끓이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무관심은 계속됐어요. 그녀는 거실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뿐 아이들 상태나 제가 부엌에서 하는 일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죽을 다 끓이고 손주들에게 한 숟갈씩 떠먹이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는 그제야 슬쩍 다가와 한마디를 했죠. 어머니, 냄비 그렇게 쓰면 나중에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고 무심하게 들리던지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따뜻한 걸 먹어야 감기가 낫지 않겠니? 제가 조용히 말하자 며느리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에게 죽을 먹이며 손을 쓰다듬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차갑고 외로운 방에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지만 마음속엔 전날 밤의 찬바람 같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축 처져 있었고 기침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제가 밤새 끓여준 죽을 먹고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보였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죠. 저는 오늘이라도 집안의 공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실에 나갔어요. 하지만 집안의 한기는 여전했고 손주들이 덮고 있던 이불은 축축한 냉기가 배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코끝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텁텁해 보였죠. 할머니, 너무 추워요.
다솔이가 힘없이 말하며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다솔이 춥지 않게 해줄게. 저는 아이의 몸을 꼭 안아주며 말을 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아이의 차가운 체온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우고 싶었지만 가스비를 걱정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였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겠다. 저는 조용히 전기포트를 꺼내 물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피곤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죠. 애들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제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방은 틀기 힘드니까 그냥 그런 방법으로 버티세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던지 한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데운 물로 물수건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이마에 올려줬어요. 손주들이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어요. 엄마, 오늘도 재민이랑 다솔이 잘 부탁드릴게요. 그는 급하게 말하며 식탁 위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입에 물었죠. 그래. 일 보러 가는 건 알겠지만 이 집 난방은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애들이 아픈 건 너도 알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난방비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아끼느라 애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들이 출근 준비에 바쁜 걸 보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남은 건 저와 손주들 뿐이었죠. 며느리는 오전에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점심은 알아서 챙기시면 돼요.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아이들은 추위와 싸우며 이불 속에서만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저는 결심하고 아이들에게라도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죽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찬물로 쌀을 씻고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냄비를 잡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죽을 떠먹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여기 공기가 차가워도 내 마음은 손주들만은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지만 이런 저를 보며 아이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세요. 재민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얼른 나아야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나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죠. 어머니, 오늘 애들 괜찮았어요? 그녀는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있긴 할까? 그날 밤도 여전히 추웠고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은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이들은 기운 없이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니 닭 한 마리와 몇 가지 채소가 보였어요. 이걸로 달죽을 만들어야겠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면 몸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물로 닭을 씻으려는데 손끝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냄비에 닭과 물을 넣고 불을 켰어요. 따뜻한 김이 부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닭이 익어가는 동안 야채를 손질하고 밥을 준비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아무리 내가 시골에서 혼자 산다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지낼 일은 아니잖아. 손에 잡힌 칼질이 점점 빨라지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참아냈죠. 시간이 지나 죽이 완성되었고 아이들에게 한 그릇씩 떠주며 말했어요. 우리 재민이, 다솔이, 이거 먹으면 기운 날 거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아이들은 죽을 떠먹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너희들만이라도 힘내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바로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끓여놓은 냄비를 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툭 던졌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냄비 닦기 힘들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게 할 소리인가?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라고 했니? 내가 너희들 집에서 할머니 뭐를 좀 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괜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비겁하게 들리던지 제 속에서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아무리 시골 늙은이라도 이렇게 대접받을 일은 없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손주들 병든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이 가족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넌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니?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방에서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애들도 듣고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엄마인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참으며 대꾸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더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는 이 집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짐을 싸면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방, 무심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외면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다 싸고 문 앞에 섰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나를 지켜야 하잖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닫았답니다.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본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재민이는 두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다솔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울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도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붙잡는데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참는 것은 저 자신을 잃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민아, 다솔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좀 쉬어야겠어. 저는 아이들을 달래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더욱 서럽게 울었답니다. 할머니, 그러면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의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울고 있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달래야 했어요. 아이들의 손길을 떼어내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제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설도 다가오는데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뻔뻔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배려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떠나는 걸 안도하는 기색마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정도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너희랑 인연 끊을래. 앞으로 오지 마. 단호하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터미널로 가는 길을 걸으며 매서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눈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후회하지 말자. 이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흰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점점 멀어지면서 제 마음속의 무거움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은 또다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손주들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아들의 외면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고 그 생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치며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죠. 이대로 그냥 누워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공허함이 커졌고 저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저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눈에 부딪히는 순간 저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래선 안 돼.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부은 눈,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무기력한 표정.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지가 올라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돼. 내 자신마저 버리면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저는 오랜만에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죠. 텃밭으로 걸어가 보니 겨울을 맞아 얼어붙은 땅 속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들도 버티고 있는데
왜 나는 주저앉아 있는 걸까? 삽을 들고 흙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시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흙을 다시 일구면 내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텃밭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과 몸을 움직일수록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어요. 손바닥에는 거칠어진 흙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바닥에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가 눈에 띄었죠. 처음엔 그냥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더군요. 색이 바랜 낡은 조리 도구들과 함께 두꺼운 공책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공책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가 20년 전에 적어둔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찬 장사를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 적어둔 레시피와 손님들의 반응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죠. 잊고 있던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죠. 20년 전 아들 준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등록금이 필요했지만 남편도 없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 장사였어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죠. 제가 만든 음식이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걸 잊고 지냈던 거예요. 노트에 적힌 레시피를 읽는 동안 잊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어요. 20년 전의 기억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채로요. 다음 날 저는 집 안창고를 다시 살펴보며 노트에 적힌 레시피들을 떠올리며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결심했죠. 마침 그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줌마, 요즘 뭐 하세요? 텃밭도 정리하고 창고도 정리하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이장님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이것저것 다시 해보려고요. 그러자 이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면사무소 앞에 비어있는 점포 자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자리 괜찮을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몰라. 이장님이 떠난 뒤 저는 곧바로 면사무소로 향했어요. 면사무소 앞 작은 점포를 둘러보니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에게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좁고 소박했지만 한때 제가 꿈꾸던 작은 가게와 비슷한 분위기였죠. 가게를 둘러보며 마음이 점점 굳어졌어요. 비록 오래된 공간이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라고 느껴졌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생 모아둔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내 삶을 바꾸기 위해 써야 할 돈이야. 며칠 뒤 저는 면사무소 앞 점포를 계약했어요. 가게는 작고 오래된 곳이었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느껴졌답니다. 가게에 들어선 첫날,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벽에 묻은 얼룩을 닦고 바닥을 정리하며 하나씩 채워나갈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다음은 가게의 내부를 꾸미는 일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오래된 진열대를 사고 집에 있던 작은 소품들을 가져와 가게를 꾸몄어요. 벽에는 레시피를 정리한 작은 메모판을 걸고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단정한 유리병들을 준비했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한 뒤 저는 공책에 적힌 레시피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매운 꽃게장이었어요. 20년 전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메뉴였기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양념을 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조금 더 단맛을 추가해야겠어. 이 양념은 너무 매워.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며칠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완벽한 맛을 찾아냈어요. 매운맛 속에서 감칠맛이 도는 꽃게장이 완성되었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서도 통하겠어. 가게가 드디어 문을 열던 날, 제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은 처음엔 거의 없었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가게를 힐끗 쳐다볼 뿐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판매량은 미미했죠.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책을 다시 펼쳐보고 기록을 읽으면서 다짐했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몇 주 뒤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꽃게장을 구매했어요. 그 손님은 집에 돌아가 꽃게장을 맛본 뒤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여러 병을 더 구매했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웃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벅찬 기쁨을 느꼈어요. 그 손님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매운 꽃게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답니다. 시장에선 이런 맛을 못 봤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다른 반찬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가게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가게는 시골 장터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사랑받는 걸 보며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감사한 하루다. 내일은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가게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봄이 찾아오며 가게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처럼 제 가게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찾아왔어요. 아줌마, 들으셨어요? 건너편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대요. 처음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대형 마트라니 여기 작은 시골 마을에 과연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식은 사실이었고 며칠 후 마트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반찬 코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가게 망하라고 일부러 들어왔다네요. 이웃들이 걱정스레 말해줬어요. 반찬 코너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체인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대형 마트라니. 게다가 체인점 반찬 가게라니. 저는 잠시 멍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내 가게를 지켜야 해. 며칠 뒤 마트에서 반찬을 사던 손님 몇몇이 제 가게에 찾아와 말했어요.
마트는 편해서 좋지만 맛은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생각하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마트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 여기만의 특별함을 더해야겠어. 먼저 가게 한쪽에 손님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작은 테이블 2개와 의자를 놓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따뜻한 된장국을 준비했어요.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기 위해서였죠. 춥죠? 된장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건넨 된장국 한 그릇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손님들은 반찬을 사러 온 김에 된장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 가게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늑한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제 가게의 매출이 한동안 급격히 떨어졌죠. 이러다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맛으로 승부해야지. 사람들은 결국 진짜 맛있는 걸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만든 반찬들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선했고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정성이 더해져 특별한 맛을 냈답니다. 점차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응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트에서 반찬 사다 먹었는데 결국 여기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나에게 달려 있어.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 가게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늘 그렇듯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름이라 반찬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더욱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하루 동안 팔반찬만 준비하는 게 저만의 원칙이었답니다.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죠. 그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PD입니다. 그의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방송국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시죠? 그는 제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그는 제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에 반찬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파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참 대단한 인생 이야기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냥 살아온 인생이 그렇죠. 누구나 힘든 시절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을 꺼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 사람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는 거듭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겨내신 삶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반찬 가게도 소개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
그리고 정말로 얘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며칠 뒤 촬영팀이 가게를 찾았어요. 가게 안팎을 촬영하고 제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너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촬영 중에 PD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느꼈던 서러움, 그곳에서 나와 시골로 돌아온 뒤의 방황, 그리고 결국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까지. 촬영팀 모두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해낸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방송에서는 제 가게의 일상과 제가 반찬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고 제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그 가게가 여기였군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가게는 방송 이후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고 제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특히 한 손님이 한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살다 보면 다 잘 될 날이 오는 법이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방송 출연은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왔고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사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꺼내 새로운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내일은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야겠다. 방송 이후 가게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평일 낮에도 손님이 줄지어 찾아왔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바빠서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 성공이 곧 위기를 불러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가게 앞에 웬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를 향해 다가오며 말을 꺼냈답니다. 어머니, 이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는 소송장이었어요. 소송의 내용은 방송에서 제 이야기가 며느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이라니요? 제가 한 건 그냥 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소송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깎아내린 탓에 그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이었죠.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가게가 이렇게 피해를 보진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히 들렸어요. 그녀는 평소에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가 아닌 거의 저기를 드러내는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신시킨 거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도 제 이야기를 듣고 소송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어머니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재판이 시작되던 날
법정에 선 저는 며느리의 고함을 직접 들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방송에서 우리 가정을 망신시키셨어요. 그로 인해 저희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제 발언이 의도적으로 경쟁 가게를 비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맞섰어요. 제가 한 건 단지 제 이야기를 솔직히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감춘다면 그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법정 안은 조용해졌고 판사는 제 이야기를 신중히 들었어요. 제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피고는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을 뿐이며 그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결과는 제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판사는 며느리 가족의 소송이 과도한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기각을 결정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게에서 만들어둔 된장국을 먹으며 다시금 다짐했어요. 이런 일을 겪더라도 나는 계속 내 길을 가야 해. 내가 겪은 고난과 슬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후로도 가게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겪은 이야기에 더 큰 공감을 보내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당당하시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살다 보면 다 지나가는 법이죠. 넘어질 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제 가게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송 소식이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는데 그 기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가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날도 아침부터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가게에 찾아왔어요. 멀리 타지에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할머니, 이 꽃게장 정말 맛있어요. 여기까지 오길 잘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에는 택배로 반찬을 보내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민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멀리 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 이 반찬은 정말 최고예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음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가게가 점점 더 바빠지면서 창업 문의도 이어졌어요. 제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느 날 대형 식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게요. 처음엔 솔깃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쳤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거야. 그 대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였죠. 이 동네에서 반찬 만들기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신의 특기를 살려 만든 반찬들이 모여 더욱 풍성한 메뉴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우리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북적였고 택배 주문도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협동조합 회원 중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가게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느꼈답니다.
어머니 이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대형마트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혼란에 빠졌고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고생하실 때 왜 제가 멈추지 못했을까요?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무관심과 냉정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준영아, 너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결국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이후 아들은 자주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손주들도 데리고 오곤 했죠. 손주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묵혀둔 아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한때는 이 가게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거였죠. 그 후로 아들은 가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협동조합 운영과 경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오셨는지 알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게와 협동조합이 안정되고 아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단순히 돕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가게의 경영과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때 제게서 멀어졌던 아들이 이제는 제가 만든 터전을 함께 가꾸고 있었으니까요. 협동조합도 점점 커져갔어요. 동네의 다른 할머니들이 가세하며 반찬의 종류와 생산량도 크게 늘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큰 공장으로 이어졌어요. 공장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일자리가 부족했던 시골 마을에서 우리 공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죠. 여기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했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장님이 될래요. 그래. 너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게.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웃으며 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날들이 말이에요. 어느 겨울, 우리 공장에서 첫 송년회를 열었어요. 그날은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지만 공장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답니다. 협동조합의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문득 예전의 며느리 때문에 차가운 방에서 지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따뜻한 순간도 없었을 테니까요. 송년회에서 저는 직원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추운 겨울도 차가운 말도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때의 아픔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